오늘은 철학, 기독교 철학 5강 고대 이교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소크라테스까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오늘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대의 철학 전통, 특히 인도와 중국 철학의 중요성을 점점 의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인도 철학과 중국 철학은 그리스 철학과 같은 시기에 태동했으며 오늘날 이 상이한 전통 사이에 풍성한 창조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철학이 같이 만났다는 것이죠. 이런 대안적 전통들에도 통찰이 풍부하겠지만 이 전통들에서는 대체로 고대 그리스에서 출현한 서양 철학의 깊이나 엄밀함에 필적할 만한 것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흔히 철학보다는 동양에서 발전한 것은 종교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는 마땅히 철학의 요람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철학, 사회철학, 미학 등 철학 교육과정의 표준적 내용의 주제를 갖게 됐는지 묻는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구조와 방향 구분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그리스인에게 철학구조의 출현을 비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할 이야기처럼 그들이 이 선한 구조에 부여한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주전 7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들,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철학자들은 관찰과 이성을 통해 세상과 세상의 자연 질서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며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주전 5세기 후반 아테네에서는 소피스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진리 주장이 역사 속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는 상대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 회의주의에 맞서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3명의 철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 주전 469년에서 399년, 플라톤 주전 428년에서 348년, 아리스토텔레스 주전 384년에서 322년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포괄적인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 두 사람에게서 절정에 달했기에 이들은 따로 하나의 장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철학자가 그리스 철학에 고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우리는 철학의 방향적인 것과 구조적인 면을 신중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전적이라는 수식어에는 이 시대의 철학이 따를 본보기라는 긍정적 가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리처드 타나스는 그리스 철학의 유산은 진리의 궁극적 기준은 빈 껍데기만 남은 전통이나 당대의 관습이 아니라 자율적인 개인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믿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이 진리로 향하는 길이라 보고 굉장히 강조하기에 철학구조의 출현을 그 자율적인 잘못된 방향과 너무 쉽게 관련짓습니다. 그리스인들도 비슷한 잘못을 하는데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는 바람에 그 뿌리가 이교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철학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교적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 전통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 빛과는 무관하게 발전되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다만 그 빛은 그리스 철학 전통을 이끌었던 여러 질문, 즉
질서, 인간의 본성, 악과 구원, 사회의 윤리, 지식의 성격, 기원,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은사를 인정해야 하나 또한 철학의 출현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메타 내러티브의 맥락 속에 넣어 상황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며 우리는 철학을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넣으신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철학을 고대의 이교 그리스인에게 출현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철학은 선한 선물이지만 그리스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무지했기에 종종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바르게 보는 것은 무엇이고 왜곡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철학의 어려운 작업입니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 전통의 한 전환점이고 그에 앞서 철학을 했던 이들은 연구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대개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 초기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다양하고 계속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통일성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초 재료를 형성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한 근본 원리, 아르케가 존재했는가요? 이들이 쓴 글들은 파편만 남아있어 이들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는 것은 때로 퍼즐의 몇 조각만 가지고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구성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에서 늘 그렇듯이 뒤에서는 이들의 사상에 집중하겠지만 한 사람의 철학은 항상 그의 삶을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들의 삶에 관해 아는 내용은 우리의 읽기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탈레스는 성인이 되자마자 배를 타고 이집트와 중동 사이를 여러 차례 항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를 교육한 것은 이집트와 갈대아의 이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었고 이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라고 말하곤 했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방향을 바꾸어 너무 늦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자녀를 갖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의 첫째 줄기는 이오니아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란 실제를 오직 자연적 원인에 입각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철학자들은 신들에 관한 신화를 믿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 경험적 관찰과 사유를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화적인 힘과 특성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탈레스 주전 624에서 546년 탈레스는 이 철학자들 중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를 제1원리 또는 물이라는 원초적 실체에 의거해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고 모든 생물 안에 물이 있음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엄청난 양의 물 위에 뗏목처럼 떠 있다고 생각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물이며 세상은 신들로 가득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단편적 언술로 보았을 때 탈레스는 분명 일관성 있는 자연주의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자연주의적 접근은 여전히 신화적 가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은 우주의 근본 물질이요 동시에 물질적 실체이자 살아있는 실체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신적인 것입니다. 물론 탈레스가 신들이라 했을 때 인격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신은 인간적인 것 이상의 힘이자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힘인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 세계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 주전 610에서 546년 아낙시만드로스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물보다 더 기초적인 무언가를 제1원리 또는 기본적 실체라고 단정했습니다. 세상의 원초적 물질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어떤 요소가 아니며 영구한 물질, 즉 아페이론, 이거 무한정자라고 합니다. 아페이론으로 구성된 지각될 수 없는 정도로 작은 것들의 거대한 덩어리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에 우리가 아는 세상의 구성 요소들을 불러일으키는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초적 물질이 온기와 냉기, 습기와 마름, 공기와 흙처럼 정반대 것을 나누는 동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성합니다. 아낙시메네스 주전 585에서 528년 이 길을 따라 공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산과 수축을 통해 형태가 변하는 공기를 원초적 실체로 단정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과거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근본 실체인 공기는 여전히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 모두 세상의 다양성과 변화를 다소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제1의 실체와 원리를 사물의 궁극적 본성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해하려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신화적 설명에 의존했습니다. 이오니아 철학자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 주전 535에서 475년입니다. 그가 고대와 현대의 철학자들에 끼칠 엄청난 영향은 놀랄 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레토스 자연철학자들은 근본 원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새로운 주제인 세상의 불변성과 변화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세상을 끊임없이 흘러가며 계속 변화하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물에 다시 발을 담글 때 강물은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유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변성도 있습니다. 연속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강이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또한 세상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늘 타오르며 지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꺼지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강물과 불의 모습에서 원초적 실체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모양만 계속 변화합니다. 사실 변화가 변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에 널리 퍼져 있고 인류에게 이성적 능력을 주는 비인격적이고 신적인 이성적 질서의 원리인 로고스에 의해 질서와 방향이 주어집니다. 로고스에 의해 방향이 주어지는 세상의 질서는 정반대인 것들, 즉 선과 악, 싸움과 평화, 젊음과 늙음 등의 일치와 불화로 세상의 조화로운 리듬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때로 이 질서를 분간하지 못하여 꿈속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과업은 이 이성적 질서와 대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 질서 지어졌다는 말은 또한 인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위한 신적 법이 모든 인간의 법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법은 단 하나의 법, 신적 법에 의해 길러집니다. 이 개념, 즉 참여하는 인간이 따라야 할 우주를 주관하는 보편적인 이성적 원리는 여러 세계에 걸쳐 그리스 철학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자연법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통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주전 570에서 490년
이 사람은 밀레토스에서 멀지 않은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그 이후에는 많은 면에서 종교 분파에 가까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구성원들은 일련의 엄격한 규칙을 엄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콩을 먹어서는 안 된다던가 불빛 옆에서 거울을 보면 안 된다는 것 같은 이상한 규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매일 저녁 강의를 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분파의 비밀 규율에 따르면 휘장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누구도 자기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영원 환생설은 고대 세계에서조차도 조롱거리, 즉 피타고라스는 이미 4번째 생을 살았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 있는 핵심 사상은 수, 1, 2, 3 할 때 그 수입니다. 수가 우주의 아르케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탈레스가 물,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 아낙시메네스가 공기라고 단언했던 것이 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태초에 혼돈, 카오스가 있었으며 모나드, 숫자 1을 말합니다. 모나드가 수를 창조했으며 모든 곳에서 관계를 바로 조정하여 조화가 이루어져 질서 잡힌 우주가 나올 때까지 수가 점과 선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톨라우스 주전 470에서 385년은 피타고라스 학파 중 처음으로 책을 썼으며 그 일부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무제한적 재료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흙은 형태에 의해 호수와 돌로 제한됩니다. 칼 후프먼은 진료 형상 구분을 향한 대담한 첫 발언거리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보겠지만 이 구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헤르만 도이어베르트는 형상 진료 구분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깔려있는 해소 불가능한 양극의 긴장임을 포착하고 이를 그 근본 동인이라 부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또 다른 길은 그리스 식민지 엘레아,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엘레아에서 이성주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주의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가 세상에 대한 궁극적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파르메니데스 주전 515년 출생은 헤라클레이토스와 정반대의 대립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고 일시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감각은 믿을 수 없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없는 무엇으로 바뀔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없는 것은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바뀌거나 사라질 수 없다. 무엇이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생성될 수 없다. 감각에 비치는 변화의 개념 자체가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을 신뢰할 수 없으며 무엇이 실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추상적인 논리적 추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제자 제논 주전 489년 출생은 더 나아가 스승의 결론,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라는 이 오름을 입증하기 위해 연역 논증을 심화한 몇 가지 패러독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논리와 이성이 진리로 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안내자입니다. 실제의 원초적 실체를 발견하고자 대두된 자연주의의 독특한 시도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엘레아 학파의 이성주의자들이 제기한 변화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점차 세상의 질서, 불변성, 변화를 설명하는 섬세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엠페도클레스 주전 490에서 430년은 실제를 하나의 원초적 물질로 환원시키는 것,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시 문제의 발단이라고 믿었다. 사실 그는 네 가지 항구적이며 기초적인 요소, 흙, 공기, 불, 물, 네 가지가 존재한다.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아무것도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파르메니데스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성은 영속적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혼합되는 것이며 소멸은 그것들이 분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요소들을 하나로 이끄는 사랑과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싸움같이 어느 정도 신화적인 힘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레오키포스 주전 5세기 초와 데모크리토스 주전 460에서 370년 두 사상가는 기초적 요소들의 질서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작용하는 원초적 실체와 근본적 힘을 구분하는 이 사조를 따릅니다. 이 두 사상가는 원자론자로 알려졌습니다. 우주 기초재료가 원자라고 불리는 불변은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입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필연이나 운명의 비인격적 힘에 의해 빈 공간 속을 무작위로 돌아다닙니다. 원자들은 뭉쳐서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 식물, 동물, 사람을 취합니다. 특정 존재는 해체될 수 있지만 원자 자체는 계속 존재합니다. 원자들은 흩어져 무언가 다른 것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뭉칩니다. 사랑, 싸움, 정신이라는 어느 정도 인격적인 힘들은 원자론자들에 의해 비신화화되어 보다 비인격적이며 기계적인 운명의 힘으로 대체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항구성뿐 아니라 변화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뜻 보면 많은 견해가 아주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들의 답은 옳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방법에 중대한 약진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은 이들이 보여준 신화적 설명에서 자연적 설명으로의 미신적 신앙에서 이성적 분석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같은 열렬한 찬사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가 정말 종교에서 벗어났는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분명 중요한 통찰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2600년 전에 디뎠던 이 첫 초보적 발걸음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학문의 기원은 항상 중요합니다. 기원에서 그 학문의 기초 질문과 가능성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는 실제가 하나의 근원 혹은 둘이나 그보다 많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묻는 중차대한 질문을 전면에 내놓습니다. 근원을 하나로 환원하는 사람을 이론론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둘이나 그보다 많은 근원을 주장하는 이를 이원론자 및 다원론자라고 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철학자들은 이론론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론자들은 원자로 가득 찬 충만을 진공과 구분합니다. 앞으로 볼 텐데 이론론과 이원론의 차이점은 철학사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교적 세계관의 특징은 피조계의 한 부분을 절대화하여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 세계 내에서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낙시만드로스는 세계의 기원을 세계와는 동떨어진 영원한 물질인 아페이론에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것이 이 세계 속에서
발견될 것인가, 밖에서 발견될 것인가. 우리의 세련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의 기원을 공기나 물에 돌리는 일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교주의가 오늘날에도 활발히 살아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적 자연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원초적 물질로부터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 떠오른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철학이 세계의 구조에 초점을 둬야 할지 기원에 초점을 둬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어떤 철학자들은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실제의 질서에 보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주제 역시 철학세 내내 이에 동조하는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켈빈 시어벨트는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철학의 이교적 풍조를 살펴보며 같은 시기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난 일과 대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소아시아의 흑암 속에서 이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에게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문명의 몰락에 대한 꿈을 꾸신 직후, 그리고 스가랴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밤중에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았던 때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알게 된다면 왜 사도 바울이 600년이 흐른 시점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고향을 지나가면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아테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며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방식의 정신 팔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진정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는지 에베소 4장 1절로 24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세계의 질서는 창조 세계를 그분의 임재와 말씀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활동하는 물이나 공기 같은 물질이나 이성, 정신, 사랑같이 어느 정도 신화적으로 인격화된 힘, 그리고 이것들보다는 한층 비인격적이며 기계적인 운명의 힘 가운데 어느 것도 세계 밑에 깔려있는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교적 상상력의 발명품입니다. 둘째로 모든 우상숭배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깊은 신앙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결국엔 무너지고 맙니다. 자율적인 인간의 합리성과 관찰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던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은 점차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는 지식에 관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상충하는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점차 심각해지는 이 문제들은 주전 5세기에 활동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게서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위대한 통찰은 관찰과 이성을 통해 불변성과 변화의 질서, 정연한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질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 창조의 선물인 관찰과 이성을 복원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며 서구 문화는 이 점에서 우수합니다. 유사한 통찰이 구약성경 지혜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거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한 의식은 세상을 탐구하고 살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철학을 탄생시킨 새로운 탐구 정신으로 그 질문을 살핀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철학서 안에서 탈레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그의 대답보다는 그가 처음으로 던진 여러 질문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은 잠언 1장 7절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세 번째,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획은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주전 5세기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주전 469년에서 399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철학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윤리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정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초점은 분명 소피스트의 중요한 공헌입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살았고 많은 소피스트가 활동했던 도시국가 아테네의 개별 시민이라는 맥락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소피스트로는 프로타고라스 490에서 420년, 프로디코스 465에서 395년, 고르기아스 485년에서 380년, 트라시마코스 459년에서 400년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식 대부분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부정적 묘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언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크라툴로스라는 대화편을 펼치면 거기서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와 크라툴리스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피스트는 도시국가의 삶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던 아테네에서 열심히 일했던 전문직 교사들이었습니다. 철학사에서 소피스트의 중요성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들이 대표하는 위험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자신들의 독특한 철학적 강조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소피스트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삶에 궁극적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에 관해서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다. 알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주제는 모호하고 인생은 짧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궁극적으로 판단할 자는 인간 자신이다. 프로타고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을 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 외양만을 접할 뿐 불변적 진리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소피스트에게 이는 진리가 상대적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종교뿐 아니라 모든 참된 지식에 관한 주장도 결국 인간의 관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살았고 여러 다른 관습을 경험했던 터라 아테네에 왔을 때엔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앞선 2세기 동안 그리스 철학은 이방 종교에 대한 의심만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의 토대를 침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소피스트는 세상이나 사회나 도덕에 관한 궁극적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소피스트의 실용주의는 이 회의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궁극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단지 실용적 유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유행했던 것은 아테네의 정치적 삶에서 출세하기 위해 논리와 수사는 언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쓰는 기술입니다. 수사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돈을 낸다면 누구에게나 기꺼이 이 기술을 가르칠 용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입장이건 설득력 있게 옹호하기 위한 그럴듯한 주장을 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허울만 그럴듯한 논리를 펴는 것을 의미하는 궤변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궤변은 소피스트리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입장이 명백히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소피스트가 옳다면 진리를 알 가능성 혹은 도덕의 기준이나 정치적 생활을 위한
정의의 기준을 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인실론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항하여 참된 지식과 행위의 초월적 규범을 밝히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정보는 일관성 없는 다양한 자료에서 비롯합니다. 그는 글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나 성격에 관한 현존하는 여러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과 사상에 관해 비교적 신뢰할 만한 묘사가 가능하며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전의 철학이 인간의 삶에 부적절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론적 관심에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돌아섰습니다. 키케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아래로 불러내 마을에 정착시키고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일상생활 윤리, 선악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의 철학적 기획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됨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성의 정수인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따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실마리는 이성적이고 덕스러운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재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여러분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돌보라고 설득하는 일만을 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일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분명히 그것을 쫓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삶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에 있는 두 요소를 설명합니다. 바로 균합적 논증과 일반적 정의입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은 덕, 용기, 경건, 정의, 선의 변치 않는 본질이나 보편적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에 대항하여 선과 덕은 단지 사회적 관습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보편적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그것은 소크라테스 방법이라고 알려진 길, 즉 활발한 토론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토론 상대에게 정의나 선함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방은 선함과 정의의 뜻을 설명하거나 정의롭거나 선한 행위의 특별한 예를 제시합니다. 정의가 제시되면 소크라테스는 그 정의의 약점을 드러내고는 보다 적절한 정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선함이나 정의의 행위나 특별한 예가 제시된 경우 균합적 논증, 즉 개개인의 정의로운 행위에서 정의에 관한 보편적 정의를 도출하는 논증으로 몰고 갑니다. 개별 정의의 경우에서 무엇이 그것을 정의롭게 만들었는가요? 진리는 이렇게 변증법적 방법, 부적절한 정의와 개별 사례를 넘어서 선함에 대한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로 나아가는 신중한 추론과 정밀한 대화를 따라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을 위한 보편 타당한 규범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성은 인간 영혼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세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해라고 여겼습니다. 등해는 가축을 깨물고 괴롭히며 성가시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안전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들어서 보편적 진리를 향해 밀어붙이려는 생각으로 질문하고 비판하며 하려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등에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성가신 등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두 잘 압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그는 아테네 법정에서 무신론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대의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탈출하는 길을 거부하고 동미나리 독약을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이고 행복한 삶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점을 올바로 파악했습니다. 윤리적 기준은 외부에서 부과된 임의적 규칙이 아니라 인간됨이 무엇인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역사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기준과 규범의 윤리적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그의 윤리가 갖는 이성주의 자체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 기준들은 관념, 개념, 정의 이상의 초월적인 무언가에 기초해야 합니다. 옛날 소피스트와 오늘날 그들의 포스터 모던적 동지들이 똑똑히 이해하듯이 모든 정의, 관념, 개념은 그것에 이르는 추론 과정 자체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통찰은 인간의 본성과 초월적 규범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해할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인간 행위의 규범을 위한 유일한 궁극적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안정된 창조 질서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일깨워 주는 바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의 특히 그리스의 철학자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으십시오. 이해를 위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철학을 한 발, 두 발 디뎌내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워주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